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러운 사회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12강에서 만났네요. 자, 12강은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사회 참여 2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가 도대체 어떻게 제작이 되는 거고, 선생님 옷은 선생님 거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저만 보시지만 이 강의에 선생님은 숟가락만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강의를 제작을 하시는 그 컨트롤 하시는 PD님이 밖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카메라 감독님이 또 계시고 CG 작업을 해주시는,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제목도 띄워지고 빔도 나오고 하는 걸 작업을 해주시는 CG 감독님도 계셔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좋은 강의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강의를 딱 끝내고요, 이제 손을 씻으러 이렇게 갔는데 PD님을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PD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 이 간접민주정치 대의제를 공부했는데 간접민주정치의 반대말이 직접민주정치가 맞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PD님 말씀은 이래요. 대의제라는 게 간접민주정치죠. 이게 현대사회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형태입니다. 대의제, 간접. 그러면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형태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그럼 민주정치가 아닌 그 무엇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대의제의 반대말은 직접민주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민주정치의 형태상 상반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다 민주정치로 묶었을 때 민주정치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PD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던데, 여러분들 민주정치의 반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남북이 대치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5개념이 있어요. 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공산은 공동 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눈다. 이건 경제적인 이데올로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정치의 반대는 뭘까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형태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주인이 되는 형태.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민주정치의 반대는 독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의문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었겠죠?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문제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민주적 선거를 위해서는 너무 쉽네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선거구당 유권자의 수를 비슷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선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무조건 1인 1표만 준다고 평등 선거의 원칙 달성했다, 이야기 못하죠. 유권자의 수가 비슷해야 평등 선거의 원칙을 달성했다. 여기에는 평등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당 설립의 자유, 헌법 8조에 보장돼 있다 말씀드렸고요. 2개 이상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복수정당제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 복수정당제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문제를 우리가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자, 1번. 권력 분립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아니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권력 분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권력 분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권력 분립이 맞습니다. 이걸 그냥 읽을 때는 권력 분립 이렇게 읽는데요. 나누어져서 립돼 있다. 립이 뭘까요? 이거 영어 아닙니다. 립 아니고, 영어 아니고, 서 있다. 설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서 있다. 권력이라는 게 나누어져서 서 있다. 그래서 권력 분리가 아니고 권력 분립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오늘의 궁금증 첫 번째 다 끝났나요? 아니, 오늘의 궁금증은 끝났지만 권력 분립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제도, 이걸 다른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방자치제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게 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제도로서 작용을 하는지 이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질적 법치주의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안실질적인 법치주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여러분들 혹시 그거 생각나나요? 평등의 개념에서 진짜 평등, 실질적 평등. 그러면 겉으로만 평등? 물론 그것도 의미 있지만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면 안실질적 법치주의도 있나요? 이게 바로 안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등은 실질적 평등도 의미가 있었고 형식적 평등도 의미가 있었지만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만 의미가 있고 얘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쓰레기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아주 크게 집에서 그냥 혼날 뻔했는데요. 실제로 혼났습니다. 선생님 집에 그 소치 올림픽을 보다가 여자 계주 3000m 마지막에 중국을 이렇게 역전하는 심석희 선수의 그 치고 나가는 그 순간 선생님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팍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선생님 울었습니다. 진짜 막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팍 뛰쳐 내려왔는데 거기 이제 산발이 이 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 소파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다리가 3개예요. 다리가. 근데 선생님이 그 위를 이렇게 디디면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다리, 선생님 다리도 부러질 뻔했고요. 그래서 버려진 상이다. 물론 대충 어떻게 이렇게 고쳐놨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하여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이걸 왜 가져왔냐. 이게 바로 권력 분립이에요. 권력이,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서 있어야 상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가 부러졌더니 상이 넘어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가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중에 어느 하나가 작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가 더 길다고 상상해 볼까요? 나머지 2개는 사이즈가 요만큼인데 한 다리만 길어요. 그래도 이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권력 분립이 중요한 이유, 바로 이 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존 로크입니다. 로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안 유명한가요? 지금부터는 유명해져야 돼요. 자, 존 로크는 대표적인 자연권론자입니다. 자연권. 인간은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에서도 자연법에 따라서 자연권을 갖고 있었다. 그 자연권은 누구로부터 왔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 자연권 사상. 근데 로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를 만들어서 살면 더 낫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국가를 만들어서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자. 뭐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회, 국가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사회계약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계약설 너무 유명하죠. 사회계약설은 그 세 사람이 있는데요.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은 사실 동물입니다. 동물. 여러분들 사슴 말고 혹시 사슴 비슷한 거 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노루라고 있죠. 로루. 근데 이 노루는 외국에서 온 노루라서 로루예요. 로루. 근데 성이 홉시예요. 홉시. 그래서 홉, 로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홉, 로루. 호흡스, 로크, 루소. 이 3명이 대표적인 사회 계약론자예요. 각각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사회가 인간의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하는 게 사회계약설이에요. 이거 각각의 내용을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선택 과목에 가면 법과 정치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사회계약론자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로크는 뭘 주장했다? 자연권을 갖고 있는데 사회를 만들어놨더니, 국가를 만들어놨더니 국가가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국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갈아엎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자연권으로부터 파생된 갈아엎을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항권 사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크가 이제 이걸로 원래는 유명한데
근데 로크가 삼권 분립, 아직 삼권 분립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네요. 권력 분립의 어떤 시초가 되는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하나 제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권 분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삼권 분립이지만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지만 이 당시에는 입법권과 행정권, 물론 이 행정권 안에는 뭐 외교권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쌍두마차로 이렇게 국가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권 분립, 이권이 서로 나눠져서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서 있어야 한다. 이게 이권 분립론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발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되는 거죠. 몽테스키 외 몇 명. 여러분들 뭐 저자하면 누구 외 몇 명 하죠. 이때 외는 그 외가 아니고 이 사람 이름이 몽테스키웨예요. 몽테스키웨. 이 몽테스키웨라는 학자가 뭘 주장했냐?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바로 현대 국가에 적용되는 삼권 분립론을 주장을 합니다. 삼권이 서로 나눠져서 서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삼권 분립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이 디테일한 거에 자꾸 빠져들면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중에 첫 번째 민주적 선거. 그 안에는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지금 공부할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이 권력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삼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 삼권 분립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숫자로 삼권 분립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삼권이 일단 뭐가 있느냐? 입법권이 있죠. 입법. 자, 그 다음에 행정권이 있습니다. 행정.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법권이 있어요. 사법권. 우리 사법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사법 이렇게 읽으면 그건 공법, 사법 할 때 그거 읽는 거고요. 이거는 사법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은요, 뭐 하는 거죠? 법을, 이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제정한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만든다는 얘기죠. 법 만든다. 그 다음에 행정은요, 제정된 법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한다. 그래서 법을 실행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행한다. 그래서 집행기관 이렇게 행정부를 얘기하기도 해요. 초등학교 때 이걸 뭐라고 배우나요? 나라의 살림을 사는 기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만들어진 법으로 집행, 실제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법은 뭘까요? 법을 적용한다. 만들어서 사건에다가 적용시킨다. 그래서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입법부, 입법권을,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입니다. 국회. 입법부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집행하는 행정부, 정부입니다. 정부 하기도 하고요. 행정부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삼권 분립을 얘기할 때는 행정부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정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뉴스에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나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 삼권을 다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부는 그럼 뭘까요? 사법부. 헌법재판소라고 알고 계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여러분 기억나나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는 위헌법률 심사하는 기관. 그 헌법재판소는 얘네들하고 독립돼 있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럼 이 사법부, 재판하는 기관? 헌법재판소는 아니고 재판하는 기관이 어디죠?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법원 중에 제일 큰 법원이 뭔가요? 질문이 좀 유치한데. 제일 상위 법원. 대법원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사건을 올라가면서 3번 판결 받을 수 있는 3심제.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서로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돼 있어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분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와 법원이 서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지만 상호 뭐 한다? 견제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조정하고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삼권 분립의 그림을 여러분들 교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빈 공간에다가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또 거짓말을 했네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자기의 손글씨로 같이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37페이지? 아니고요. 3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이렇게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이 정부는 무슨 정부? 행정부. 자, 그 다음에 법원. 그럼 이걸 각각의 기능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법을 제정한다. 법을 집행한다. 그 다음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거 어디에 있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얘기하는 거죠. 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삼권 분립, 서로 공평하게 서로 주고받아야죠.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게 있고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볼까요? 기왕이면 색깔을 행정부에서 나가는 걸 노란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기도 하고요. 법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회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목적도 있지만 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시죠.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학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라면 문제 뭐 낼까요? 명확하고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스킵하고 지나갑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탄핵 소추권이 발동된 적이 있는데요. 고위공무원,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그리고 고위공무원, 장관들, 국무위원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감사위원들 이런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단지 일 못한다고 탄핵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선생님이 지금 취소합니다. 일 못해서 탄핵할 수는 없고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든가 헌법의 어떤 체계를 부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공무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권리, 그걸 탄핵 소추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파면되느냐? 그건 아니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탄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탄핵했을 때 진짜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파면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했는데 2달 정도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해서 결국에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건 아니다 해서 대통령직을 다시 복원을 시켰죠. 자, 그렇게 한 겁니다. 탄핵 소추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국감 들어봤나요? 국감? 국정감사. 국정감사. 공부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 그게 아니고 감사받는다. 감사가 뭐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기간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국정감사. 그래서 공무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고 검사하는 거죠.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국정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이 딱 발생했을 때 임시로 불러서 조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갖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까요? 어색한가요? 당하기만 할 수는 없죠. 뭔가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어색하지 않네요. 표현해보고 보니까. 그럼 뭘 갖고 있을까요? 바로 법률안 거부권을 갖습니다. 거부권. 이게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가 만들죠. 근데 국회가 법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자, 국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을 제정하는 거죠. 제정, 개정. 여러분들 차이 구분하실 수 있나요? 제정은 새로 만드는 거고 개정은 있던 걸 고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 제정하거나 고치는 게 두 가지가 만약 절차가 다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둘이 절차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공부하시면 둘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타이틀 붙여보겠습니다. 자, 법률, 제정, 개정 절차. 자, 첫 번째로 누군가가 이런 법 만들자 또는 이런 거 고치자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들한테 있는데요. 한 사람 혼자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혼자는 안 되고 10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발의합니다. 발의. 이런 거 만듭시다, 고칩시다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바로 본회의로 가서 표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조금씩 전문 분야가 다 다른 거죠. 어떤 국회의원은 국방 쪽에, 어떤 국회의원은 교육 쪽에, 어떤 국회의원은 보건복지 쪽에 각각 전문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과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되면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본회의에 표결을 거칩니다. 근데 이 본회의에 표결을 거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300명 중에 몇 %가 찬성해야 될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뭐 해외 출장도 가고 뭐 하다 보면 본회의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다 3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당장 국회의원 그 직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표결을 할 때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적의원회 일단 2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출석한 사람들 중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찬성하면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예를 들면 200명이 모였어요. 그럼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거죠. 그럼 몇 명 이상 동의해야 되나요? 100명 이상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과반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통과가 됐죠. 이렇게 동의했어요. 그럼 통과가 되면 바로 법이 뿅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이게 대통령 앞으로 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걸 딱 보고 고민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네. 그러면 고민하다가 그래, 이 법은 괜찮겠어. 물론 혼자 하는 거 아니겠죠. 그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찬성. 그러면 공포합니다. 자, 이게 기간이 15일 내에 공포해야 돼요. 15일 내에 공포. 알리는 거죠.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뿅 하고 법이 생기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20일 정도는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계도 기간을 거칩니다.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는 거죠.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법이 생겼어. 그래서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만들어지는 절차 알겠죠? 처음에 10명 이상이 만듭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 그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20일 이후에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 법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보기에, 행정부에서 보기에 이 법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할 수 있나요? 난 싫은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와서 행정부 수장,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이 되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냈더니 대통령이 난 거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싫으면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제도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거부를 하면 다시 한번 본회의의 표결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또 대통령한테 간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또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 번.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대통령한테 가면 그걸로 끝. 대통령은 무조건 공포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난 싫은데 하면 자동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한 번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야, 너네 국회의원들이 너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법을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돌려보낼 수 있죠.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률안 거부권. 막강한 권력이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을 만든다는데 대통령이 한 번은 거부할 수 있다. 막강한 견제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됐고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국회랑 법원. 자, 국회는요. 이 법원의 최고 법원이 뭐였죠? 대법원. 그럼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대통령이 대법원의 가장 높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네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대법원장 임명 동의, 임명권. 임명할 수 있다. 근데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동의해 줘야 된대요. 국회가 동의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법원장 임명 뭐가 될까요? 동의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권. 대법원장 밑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 되게 높은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 있는데요. 대법관도 임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대법관의 임명 동의권도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권,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럼 법원은 당하기만 할 수는 없죠. 법원도 뭔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법원은 국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지금 학교라면 뭐 하나 걸고 물어볼 텐데 이거 뭘까요?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법원이 국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뭘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뭘 갖고 있나요? 법관이 판사님이 재판을 하다가 법률을 딱 보고 이 법이 좀 이상한데? 기억나나요? 이상한데라는 건 무슨 얘기죠? 헌법에 위배되는데 싶으면 헌법재판소에다가 뭘 요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기억나나요? 그러면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일단 한번 써볼게요.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위헌법률 심사해 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국회한테 얘기하나요? 아니죠.
헌법재판소에다가 하는데 헌법재판소에다가 하는 거랑은 별개로 결국 누구한테 태클 걸겠다는 거죠? 누구를 견제하겠다는 거죠? 그 법률이 이상한지 아닌지를 가려주세요 하고 제청할 수 있다는 건 이 법률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그러니까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혹시 답 맞춘 사람 있나요? 진심으로? 그럼 수강후기에 올리세요. 선생님 칭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거 법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수단 뭘 갖고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 그랬죠.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명령 또는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 규칙은 누가 직접 심판할 수 있냐면요. 법원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법률이 이상할 때는 헌법재판소에다가 법원이 제청을 요구하죠. 심사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죠. 근데 행정부가 만든 법인 명령과 규칙은 직접 다이렉트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끝입니다. 권력분립, 상권분립,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이게 전부예요.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다시 공부를 하시면,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백지 한 장 다 꺼내놓고 그려보세요. 딱 그려보면 내가 생각나는 게 있고 생각 안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 안 나면 다시 한번 보면 진짜 내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권력분립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강의가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상기시켜야죠. 뭐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전체 타이틀이 뭡니까? 자유민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첫 번째 선거제도, 두 번째 복수정당제, 정당 설립의 자유. 그 다음 세 번째 뭐 했나요? 권력분립. 그러면 네 번째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건 이제 법은 이미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헌 헌법에서 벌써 만들어졌어요. 1947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뭐 전쟁이 나고 뭐 그 다음에 독재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하다가 1987년, 8년에 이르러서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진짜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방자치제도라는 건 뭐냐? 지자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방자치제도 무슨 얘기예요? 그 지방의 일은 자치해라. 스스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은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스스로 결정해라. 그게 자유고 곧 민주라는 얘기죠. 중앙정부가 하다라는 대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에 따라서만 살게 되면 진정 자유, 민주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는요. 도지사나 시장 임명됐었어요. 임명.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의 상식은 뭐죠? 투표해서 선출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도지사 선거하고 시장 선거하고 심지어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라는 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언론에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광역지자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게 더 넓은 범위일까요? 광역이 더 넓은 범위죠. 얘는 더 좁은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광역지자체는 우리나라 특별시 있죠? 특별시 단 한 개죠. 서울. 그 다음에 광역시 몇 개 있죠? 광역시 6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 이거 예쁘게 그려놨는데 지우려니까 좀 아깝네요.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 말고 도가 있습니다. 도. 그래서 다 합하면 16개예요. 16개.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는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안에도 구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살고 있는 부천시. 선생님이 사생활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했네요. 선생님 부천 사는데요. 부천시. 그 다음에 구는 무슨 군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옵니다. 선생님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따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컨텐츠 검색 이렇게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방자치단체라고 딱 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청. 그 안에 시군구. 그러니까 여기는 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띡 이렇게 띡 클릭하면 여기서는 지금 안 돼요. 선생님 그냥 화면만 따온 거니까. 딱 이렇게 하면 6대 광역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마지막 울산. 그렇게 해서 6개 촥 뜹니다. 선생님이 6대 광역시인데 자꾸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막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자꾸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노래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서울은 빼야죠. 광역시 할 때는. 그래서 6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 각 도. 그럼 이걸 클릭하면 도청이 되겠죠. 도청. 그럼 예를 들어 경기도에 부천시청, 뭐 무슨 시청, 성남시청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역지자체는 한 16개. 그 다음에 기초는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 단체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지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방의회가 있고요. 의회. 그 다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럼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 의결기관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로 보자면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는 법률 만들듯이 지방의회에서는 뭐 만들까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하죠?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시장.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작게 쓰나요? 시장 또는 뭐 군수, 그렇죠?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청장.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러면요. 물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요. 그냥 일반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생시킬 수 있을 테고요. 중앙정부로 보자면 이건 행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정부. 집행기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법을 집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정부, 중앙국가에서 봤을 때 의회는 국회죠. 국회가 만든 법은 법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은 조례. 그 다음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법은 대통령의 명령.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법은 규칙.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법률이 있어요. 법률. 법률. 그리고 명령이 있죠. 이게 중앙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 자, 지방자치단체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가 남았죠.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자, 여러분, 법치주의라는 건 뭐죠? 법으로 통치한다. 그럼 법으로 안 하면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독재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막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건 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치주의 해야 되는데 그냥 법치주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면 무슨 법치주의가 있다고요?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의 내용은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법의 내용은 상관없다. 내용은 상관없다. 단지 형식적으로 뭐만 갖추면 된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통치만 이루어진다면 법치한 거다 얘기예요. 법의 내용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통치하면 형식적인 법치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가 있어요. 예가.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요새 핫한 분이네요. 우리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 언제 등장했었죠? 그 홀로코스트 할 때 대량 학살했던 히틀러입니다. 유태인을. 히틀러의 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권법.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독일의 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독일 국회에서 만들겠죠.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수속 외에, 그러니까 독일 국회에서 만드는 거 이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야, 무슨 얘기예요? 그냥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법률을, 그건 의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대통령이라고 봅시다. 히틀러를. 뭐 그 당시에 대통령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지만 대통령이라고 볼게요.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치의 막 수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히틀러가 월권을 한 거죠. 입법부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 법률 제정권을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법률을 만들 수 있다 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 2조. 독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중간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대놓고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만든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게 헌법에 위반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런 법은 왜 만든 거야? 그렇게 멋대로 할 거면.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죠. 자, 그 다음 4조. 외국과의 조약도 행정부 외 기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기관의 합의를 하지 않고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법이 과격하게 표현하면 법이 쓰레기다 이런 얘기예요. 쓰레기 법인데 어쨌든 이 법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와서 이루어지면 법치는 법치죠. 어떻게? 형식적으로는 법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무슨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건 뭘까요? 법의 내용도 보겠다는 거죠. 법의 내용이 어때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 민주, 이 질서에 부합할 때 비로소 진짜 법치주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무시하고 이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마지막에 확인하기 전에요. 뭐 사회 참여에 대해서 밑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수단은 선거죠. 가장 간단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적극적으로 막 활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선거는 합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거는 하자고요. 다른 건 못해도. 자, 요것만 구분하고 갈게요. 밑에 정치 참여의 수단이 막 나와 있는데요.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수단이다 하는 거 특징이고요. 그 다음 이익집단과 그 다음 시민단체를 비교하는 건 쏠쏠이 나옵니다. 자, 이익집단은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 직업과 관련된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과도하게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면 나빠지는 거지. 그렇지만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걸 문제들을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집단, 여기 집단, 여기 집단, 여기 집단에서 각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고쳐 나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면 이제 사회 전체 공익과 위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시민단체는 뭘까요? 이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 보호를 위한 무슨 모임, 그렇죠? 뭐 인권 향상을 위한 무슨 모임, 교육,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민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다, 이거는 특수이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이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장점도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에 비하면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권력 분립, 지방자치제도,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공부했었고요. 자, 기본 문제 43페이지에 다음과 관계 깊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헌법은 외형적으로만 이런 선거에 갖춘 일당 독재를 용인하지 않는다. 복수정당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정당의 활동 역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가 뭐예요? 자유와 민주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 얘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거 뭐죠? 권력기관을 상호 분리 독립시키고 균형을 유지해라. 상다리 중에 하나라도 부러지면 안 된다. 권력 분립. 절대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순화하고 중화시키는 제도다. 삼권 분립.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국정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삼권이 나눠져 있을 때랑 삼권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 삼권이 다 모여 있을 때랑 삼권이 하나의 기관에 다 모여 있는 걸 뭐라 할까요? 그게 곧 독재죠. 독재입니다. 그럴 때 빠르게 진행되기는 하겠죠. 세 개가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을 그냥 국정 운영의 능률, 효율성만을 위해서라면 삼권 분립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권 분립,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삼권 분립하는 거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의적 행사,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막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헌법에서 직접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자유라는 말이 21번 등장해요. 선생님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자유라는 말이 헌법 안에 21번이나 나옵니다. 민주는 11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와 민주.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의 주제는 장이 한 장 넘어가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